국화꽃이 놓인 무덤 앞 제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했어. 할아버지가 우리는 집에 오면 안 된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을 끝내 우리 곁에 두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걸요. 무덤 앞에서 부정당한 아이의 눈물, 그리고 그 아이의 한마디는 결국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흑백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가득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28살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엄마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제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지훈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도영이를 낳았지만 법적인 절차는 밟지 못했어요. 지훈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기억납니다. 국화꽃 향이 코끝을 파고드는 장례식장이었어요. 향로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천천히 흩날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낮은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5살 도영이의 손을 꼭 붙잡고 조심스레 구석에 서 있었죠. 지훈의 영정이 정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제 눈에는 닿을 수 없는 먼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왜 이렇게 빨리 떠난 거야? 목이 막혀 끝내 소리로는 나오지 않았죠. 도영이는 제 옷자락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끝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입을 열어 제게 물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나와? 보고 싶어. 그 말이 내 귀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자리에는 상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죠. 넓은 어깨에 검은 양복을 걸친 채 조문객들을 굳은 얼굴로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 한복의 깃을 반듯하게 세우고 차분히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퍼지며 제 귓속을 파고들었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라니요? 지훈의 진짜 아내는 저인데 왜 저 여자가 남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족석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저와 도영이는 조문객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야 했어요. 벽구석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이 집안에 발붙이지 못하는 증거 같았습니다. 저는 도영이의 머리를 감싸쥐고 작은 체온에 기대어 간신히 버텼어요. 뒤쪽에서 은밀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그 여자라네. 아이도 호적이 없다더라. 정말 뻔뻔하게도 장례식까지 왔네. 저런 여자가 뭐라고 당당하게. 그 말들은 바늘처럼 제 귀를 찔렀죠. 저는 급히 도영이의 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아이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고 저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도영이는 울먹이며 제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왜 우리 보고 나쁜 말해? 나는 아빠 아들 맞지? 그 한마디가 제 영혼을 찢어 놓았어요. 5살 아이가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어른들의 무자비한 시선을 받아야 하다니. 저는 아이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도영이는 세상 누가 뭐래도 아빠의 아들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믿을 수 있도록 제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국화를 하나씩 놓고 묵묵히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작은 국화를 손에 쥐고 조심스레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구가 제 앞을 막았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혀 심장이 죄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지훈을 사랑했고 아이 아버지거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상구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법적으로 아내는 미라뿐이야. 너와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상구는 아이를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집에 가거라. 그 말에 도영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정해도 이 아이는 지훈의 아들이에요. 피는 속일 수 없어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죠. 미라는 상주석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남편의 장례식을 망치지 마세요. 남편이라는 그 단어가 또다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어요. 지훈의 진짜 아내는 저예요. 당신이야말로. 미라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호적상 아내예요. 법적으로 인정받은 진짜 아내죠. 당신은 그저 지나가던 여자일 뿐이에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도영이를 더 세게 안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지훈이 누구를 진정 사랑했는지.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홀 안은 점점 고요해졌죠. 남은 건 향 냄새와 우리 모자의 울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와 함께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훈아, 우리를 잊지 말아줘. 내 진짜 아내와 내 아들을 꼭 지켜봐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으로 닦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도영이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꽃 하나 더 올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와 함께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고 아이의 손을 그 위에 얹게 했습니다. 아빠, 나 도영이야. 나왔어.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은 참혹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문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밤하늘의 별빛은 흐릿했고 제 눈에는 빛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절망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은 내 아이가 세상에서 없는 아들이라 불리는 현실이었어요. 그날의 모욕과 차가운 시선들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도, 아무리 법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훈이 누구를 진정 사랑했는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지훈이 살아있을 때도 저와 도영이는 이미 따로 살고 있었어요. 지훈은 회사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저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없었죠. 그래서 도영이와 저는 작은 원룸에서 그의 빈자리를 기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훈은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도영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웃어주었죠. 아빠 왔다, 도영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작은 두 팔로 아빠 목을 끌어안고는 아빠,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라고 졸랐죠. 지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도영아. 아빠가 곧 우리 집 마련해 줄게. 그 약속은 매번 반복됐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활비는 완전히 끊겨버렸고 밀린 월세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집주인 아저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짐을 빨리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 내 사정도 이해해 주세요. 아이까지 있는데 이러기 싫지만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아저씨의 목소리는 미안해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결국 가방 2개를 들고 도영이의 손을 잡고 나와야 했어요. 아이는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어디로 간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어 그저 아이 손만 꼭 잡았죠. 친구가 소개해준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도 거의 없는 값싼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벽, 낡은 형광등은 계속 깜빡거렸죠. 창문은 오래되어 바람이 새어들었고 장판은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어요. 저는 양동이와 대야를 곳곳에 두고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뚝, 뚝, 뚝. 그 소리는 제 마음에도 구멍을 냈죠. 첫날 밤 도영이는 작은 이불을 덮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좋아질까? 예전처럼 아빠도 올까?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도영아. 우리도 좋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지만 저는 등 뒤로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는 우리가. 저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식당마다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일할 사람 필요하세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있는 사람은 곤란해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결국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험상궂었지만 일은 줬어요. 대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해. 아이 때문에 빠지는 일 있으면 바로 다른 사람 구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했어요. 도영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하고 쪽지를 남겨두었어요. 도영아, 엄마 일하러 갔어. 밥은 냉장고에 있고 혼자 나가면 안 돼. 식당에서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아침에는 채소를 다듬고 점심에는 접시를 나르며 저녁에는 바닥을 닦았어요.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배었고 허리는 늘 구부정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이거 빨리 다듬어. 아직 안 끝났어? 손님 기다리잖아.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칼을 잡았죠. 손끝이 베어 피가 나도 휴지로 감싸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번 돈은 얼마 안 됐어요. 월세를 내고 나면 정말 쥐꼬리만 남았죠. 그래서 저는 밤에도 청소 일을 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갔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손이 얼어 감각이 사라져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영이는 혼자 집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곤 했습니다. 가끔 제가 새벽에 들어가면 아이가 문 앞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 기다리다가 잠들었어.
그런 아이를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요? 저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도영아. 엄마가 더 잘해줄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마트에 가면 수군거렸어요. 남편도 없는 여자가 애 아빠는 어디 갔대? 혼자 키우기 힘들겠네. 그런 말들이 등 뒤에서 흘러왔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도영이가 들을까 두려워 더 크게 웃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당당해야 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몫이니까요. 어느 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도영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났거든요.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서 밤새 아이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엄마 아파요. 아이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곧 나을 거야, 도영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면서 제가 좋은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도영이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고 지훈이 남겨준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만은 꼭 지켜내겠다고. 도영이의 옷은 늘려 입혔고 신발은 해져도 꿰매어 신겼습니다. 아이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엄마, 나 진짜 괜찮아. 이거 아직 예뻐. 그런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이렇게 착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의 씩씩함은 결핍이 만든 용기였어요. 그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했죠. 밤마다 저는 지훈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제 곁에 있었다면 이 길이 덜 외로웠을까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정리할게.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제 두 손과 도영이 뿐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푸석한 머리칼, 피곤에 잠긴 눈, 굳은 살로 거칠어진 손. 28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도 불빛은 있었습니다. 도영이의 웃음이 제 안을 환하게 밝혔으니까요. 아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굳은 살이 생겼고 한숨이 멎은 자리에 짧은 웃음이 남았어요. 도영이는 그림 속에서 아빠를 만났고 저는 노동 속에서 아이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가족으로 버텼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무너질지라도 도영이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곧 우리 앞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도영이 손을 잡고 묘역을 찾았습니다. 산자락에 늘어선 묘비들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잔잔한 바람은 풀잎을 흔들며 서늘한 기운을 퍼뜨렸어요. 새벽비가 지나간 뒤라 흘길은 눅눅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신발 밑창이 달라붙는 소리가 났어요. 회색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구름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무거워 보였죠. 지훈의 무덤은 언덕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묘비에 새겨진 이름은 분명했지만 제 시야엔 아득하게 번져 보였어요. 흰 국화를 든 제 손끝은 떨렸고 가슴은 저려왔습니다. 도영이는 제 옆에서 꽃을 꼭 움켜쥔 채 아빠 이름을 천천히 읽어보고 있었어요. 아직 글자를 다 모르지만 아빠 이름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죠. 엄마, 여기 아빠 계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도영아. 아빠 여기 계셔. 도영이는 국화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도영이야. 보고 싶어. 엄마랑 같이 왔어.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졌어요. 목을 조이는 듯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지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정리할게. 우리 가족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어요. 남은 건 차가운 무덤과 어린 아이뿐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이렇게 빨리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등 뒤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구가 검은 외투를 걸친 채 묘역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걸음 하나마다 무겁고 느렸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몸이 굳어섰습니다. 도영이는 낯선 어른을 보며 놀란 듯 제 손을 잡았죠.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제 옆구리에 바짝 붙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구는 저희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놀람, 당황, 그리고 죄책감까지. 상구는 지훈의 무덤 앞에 다가가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고 긴 묵념이 이어졌어요. 그 뒷모습에서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묵념을 마친 상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를 보러 왔어요. 아이 아버지니까요.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상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지훈이 아들이야? 그 질문에 저는 화가 났어요. 당연히 지훈 아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때 도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체면 때문에 우리 집에 못 오게 했다고. 그래서 아빠가 슬퍼했다고. 그 말은 칼날처럼 상구의 가슴을 찔렀을 거예요. 아이는 단순히 기억나는 걸 말했을 뿐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진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을 끝내 우리 곁에 두지 못하게 막은 사람, 우리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게 한 사람, 그게 바로 상구였던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결국 당신 때문에. 제 목소리는 갈라지며 흘러나왔습니다. 상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무덤만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낮게 고백했습니다. 맞다. 내가 막았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가난한 집딸을 며느리로 맡는 건 내게는 큰 위험처럼 보였었다. 그때는 정말 그게 옳다고 믿었던 거야. 그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었어요. 체면, 명분, 회사의 이미지. 그 허울을 위해 아들을, 며느리를, 손자를 버린 거였죠. 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체면이요? 체면 때문에? 당신은 체면 때문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제 목소리가 묘역에 울려 퍼졌어요. 상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죽음으로 내몰았다니 그건 너무...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이 얼마나 괴로워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 스트레스가 지훈을 지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도영이는 무서워하며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엄마, 왜 소리쳐? 할아버지한테 왜 화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상구는 도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자를 제대로 본 거였죠. 지훈을 닮은 눈, 지훈과 똑같은 미소.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어요. 정말 지훈이를 닮았구나. 상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지금 와서 눈물 흘린다고 뭐가 달라져요? 지훈 씨는 이미 돌아오지 않는데. 상구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잘못했다. 내 가족을 인정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구나. 아빠 잘못이야. 그의 참회는 진심으로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나요? 지훈이 다시 살아 돌아오나요? 도영이가 조심스럽게 상구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상구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 순간 상구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고맙다, 도영아.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는 미움도 무력해졌어요. 상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도영이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어?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와서요? 지훈이 살아있을 때는 왜 그러지 않으셨죠? 늦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상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라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지훈의 아내라는 그 여자 말이에요. 상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문제는 복잡하다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상구를 바라봤어요. 혹시 그 여자와 무슨 거래라도 한 건 아니죠? 상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줬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요.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어요. 저는 도영이를 끌어안고 일어났습니다. 도영아, 우리 가자. 엄마, 할아버지는? 아이가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저는 상구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후회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뒤에서 상구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무덤에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상구의 후회도 미라의 존재도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상구가 무덤에서 등을 돌리려는 순간 또 다른 발소리가 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미라가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입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당당했고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도영이는 본능적으로 제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앞을 가렸어요. 미라는 우리 앞에 멈춰서더니 날카로운 시선을 저에게 꽂았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된 가시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요. 미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장례식 때도 구석에 숨어 있더니 이제는 무덤까지 기웃거리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상구는 미라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미라야, 여긴 왜? 미라는 상구를 잠깐 보더니 다시 저를 노려보며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당신은 법적으로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아이도 호적이 없는 존재죠. 그 말에 도영이가 몸을 떨었어요. 아이는 제 옷자락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호적이 뭐야? 나 없는 거야? 저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아니야, 도영아. 너는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아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차갑게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상속은 물론이고 이 집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는 막을 수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당신이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이에요. 미라는 눈썹을 비웃듯 치켜세웠습니다. 진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도장과 서류로만 움직입니다.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혼인신고서입니다. 지훈과 제가 법적으로 부부라는 증거죠. 당신이 뭘 원하든 상관없어요. 결국 이 아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도영이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아빠 아들 맞지? 저 아줌마 말이 맞아? 아이는 흐느끼며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아이를 꽉 끌어안고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맞아. 우리 도영은 지훈의 아들이고 내 삶의 전부야. 절대 틀리지 않아. 그때 상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그 정도면 됐다. 아이 앞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라는 상구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며느리라고요. 그건 그렇지만 상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영이의 눈물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죠. 저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법을 들먹여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지훈이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의 아이를 원했는지는요.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세요. 지훈은 저와 결혼했어요. 그게 그의 선택이었다고요. 그게 정말 지훈의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요당한 건 아닐까요? 미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차가움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지훈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압력, 아버지의 강요, 미라와의 결혼이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걸 지훈은 여러 번 암시했었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당신과의 결혼도 그런 압력 때문이라고. 미라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도영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라고. 나한테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증언이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으셨죠? 아이는 거짓말을 못해요. 지훈의 진심을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에요. 미라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7살 아이 말을 믿으라고요? 그런 걸로 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은 몰라도 진실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구는 두 여자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그는 묘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때 미라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지훈의 생명보험 수익자는 저예요. 모든 재산의 상속권자도 저고요. 저는 그 서류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미라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언제 만든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작성했죠. 합법적인 절차예요. 미라는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정말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혹시 누군가 강요한 건 아닐까요? 상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미라야. 아이 앞에서 너무 잔혹하다. 아버님, 미라는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상구는 도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내 손자다. 지훈의 피가 흐르고 있어.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다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아내인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결혼이 진짜였다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죠? 진실한 사랑이었다면 당당할 수 있잖아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동요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영이를 더 세게 안고 말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지훈이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인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어요. 미라는 서류들을 가방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라면 법정에서 만나죠. 그때 누가 이기는지 보자고요.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떠났어요. 상구는 우리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도영이를 위해서라면 저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날 무덤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요. 법과 감정, 거짓과 진실이 맞붙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덤에서의 일이 있던 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영이는 새벽마다 꿈에 놀라 울며 깼고 저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함께 울었어요. 엄마, 나 진짜 아빠 아들 맞지? 그 아줌마 말이 틀렸지? 아이는 잠결에도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다시 칼을 꽂는 듯 했죠. 며칠 뒤 도영이는 유치원에서 울며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문 앞에 던지듯 내려놓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도영아, 무슨 일이야? 아이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애들이 나보고 아빠 없대. 아빠 없다고. 놀려. 그 말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살 아이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이토록 잔인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어른들의 잔혹함이 아이들에게까지 전염된 거였죠.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도영아, 너는 분명히 아빠 아들이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에는 깊은 상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도영이의 잔숨이 들렸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은 이 아이를 끝내 짓밟겠구나. 며칠 후 장을 보러 간 시장에서 지훈의 대학 동창 민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 씨, 사실 지훈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회사 일도 과중했지만 미라 때문에 더 지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란 눈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라 때문이라고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항상 보험 얘기를 꺼냈어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런 얘기를 반복했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이는 듣기 싫다며 힘들어했죠. 왜 자꾸 그런 불길한 얘기를 하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마지막에 만났을 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상해 있다니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여드름도 나고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평소 건강했던 지훈이가 그 모습이 되다니. 민수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사고 난 날도 사실 차 몰기 싫다 했답니다. 피곤해서 잠이 쏟아진다고 했는데 결국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나간 거죠?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때 미라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훈이가 마지못해 나간 것 같더라고요. 왠지 마음에 걸리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미라가 보여준 이상한 차분함, 늘 돈 얘기를 하던 태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완벽한 준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장바구니는 손끝을 짓눌렀지만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죠. 지훈의 죽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섬뜩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상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만나서 할 말이 있다. 중요한 얘기야.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어딘가 급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도영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나갔어요. 상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구는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미라에 대해 알아봤다. 그 여자, 뭔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결혼 전 행적이 불분명해. 갑자기 나타나서 지훈에게 접근했거든. 회사 파티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그 파티에 초대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한 건 결혼하자마자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거야. 지훈 명의로 말이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을 얼마나요? 거액이야. 사고사의 경우 몇 억이 나와. 그리고 수익자는 당연히 미라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 보험, 그리고 혹시 사고도.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져.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지훈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상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지훈이 남긴 것들 중에 뭔가 있을 거야. 그때 저는 지훈의 유품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수첩. 혹시 그 안에 단서가 있을까요? 지훈이 수첩이 있어요. 개인적인 기록들이 적혀 있는데 상구의 눈이 빛났어요. 그거다. 혹시 미라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몰라.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영이는 이웃집에서 놀고 있었고 저는 서랍에서 지훈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자세히 읽어봤어요. 대부분은 도영이와 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중간쯤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미라가 또 보험 얘기를 한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할까? 불길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며칠 후 기록에는 미라가 화를 냈다. 보험을 더 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미라가 내 스케줄을 너무 자세히 안다.
혹시 나를 감시하는 건 아닐까? 서연이와 도영이가 위험할지도 모른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은 글이 없었어요. 아마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훈이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상구였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다. 미라가 도영이를 법정에서 친자 확인 거부하겠다고 해. DNA 검사도 맡겠다는 거야. 저는 절망했어요. 그럴 수 있나요? 법적 아내로서 권한이 있어. 하지만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다. 지훈이 남긴 증거가 있다면 말이야. 저는 수첩을 꽉 쥐었어요. 있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훈의 죽음에는 분명 비밀이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야만 도영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미라가 아무리 법을 방패로 삼아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훈의 흔적을 더 찾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 생각이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어요. 지훈 씨가 분명 더 많은 걸 남겼을 거야. 저는 오래된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풍겨왔고 손끝에는 먼지가 묻어났어요.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봉투가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지훈이 회사에서 쓰던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에 꽂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도영이가 제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남겨둔 거야, 도영아.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업무 관련이었지만 개인이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음성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혼자 녹음한 것들 같았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미라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운 목소리였지만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보험 서류를 가져왔어. 거액의 생명보험이야. 왜 이런 걸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거부했더니 화를 내더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지훈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라가 내 일정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오늘 몇 시에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혹시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이와 도영이가 걱정돼. 마지막 파일은 사고 이틀 전에 녹음된 것 같았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확신한다. 미라는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을 서연이가 찾아주길 바래. 그리고 도영이를 꼭 지켜줘. 목소리가 끝나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훈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위험을, 미라의 정체를. 도영이가 제 눈물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빠가 뭐라고 했어?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셨어. 급히 상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중요한 걸 찾았어요. 30분 후 상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녹음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지훈 목소리 맞잖아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미라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는 걸. 상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법정에서 증거가 될까요?
당연하지. 이건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이야. 게다가 날짜까지 기록돼 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라였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저는 차갑게 받았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합의하고 싶은 게 있어. 미라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급한 기색이 있었죠. 합의라뇨? 도영이 양육비 좀 줄 테니까 상속 포기하라는 거야. 그게 너에게도 좋을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전화 너머로 미라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서로 좋자는 거야. 법정 다툼보다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진실을 밝힐 때까지. 전화를 끊고 상구와 마주봤어요. 미라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증거를 찾은 걸 눈치챈 거 아닐까요? 상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럼 더 빨리 행동해야 해. 다음 날 저희는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에게 USB와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이거 심각한 내용이네요. 재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피해자가 직접 남긴 증거잖아요. 보험 가입 경위도 다시 조사하고 사고 당일 상황도 재검토해야겠어요. 그날 오후 미라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제발 합의해. 내가 얼마든지 줄게. 법정은 가지 말자. 왜 그렇게 급하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요? 아니야. 그냥 서로 힘들잖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돼요. 지훈이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돈이 아니라요. 전화를 끊자 상구가 말했어요. 저 여자 완전히 당황했어.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저녁에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 씨, 미라에 대해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뭐죠? 지훈이랑 결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대요.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보험을 들게 했는데 그 남자도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미라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험금을 노리는 연쇄 범죄자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무서웠어요. 이런 무서운 여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훈의 억울함을, 도영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영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지훈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 여자가 내게 한 짓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제 편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법정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도영이는 제 옆에서 작게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아빠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말해주는 곳이야. 앞자리에는 미라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갑게 굳은 얼굴로 고개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자만이 번져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봤어요. 상구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편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본건은 고 성지훈 씨의 상속권 및 친자관계 확인에 대한 심리입니다. 미라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피고 최미라 씨는 고 성지훈 씨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서와 각종 서류가 이를 증명하며
원고 측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고 이서연 씨와 아들 도영 군은 고 성지훈 씨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 증거를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것은 피해자 성지훈 씨가 직접 남긴 음성 기록입니다. 스피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미라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더 결정적인 녹음이 재생됐어요. 이제 확신한다. 미라는 뭔가 계획하고 있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서둘러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변호사가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음성 파일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법과학연구원에서 음성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100% 피해자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어서 지훈의 수첩이 증거로 제시됐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줬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와 도영이를 꼭 지켜달라. 판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피고 측에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것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때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불렀어요.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피고 최미라 씨가 가입시킨 보험은 총 5억 원, 보험금은 8억 원입니다. 모두 사고사 시 지급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가입 기간은 불과 6개월이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건 명백히 의심스러운 패턴이었습니다. 검찰 측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고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에서 새로운 서류를 제시했어요. 3년 전 피고는 김영수 씨와 동거하며 역시 거액의 보험을 가입시켰고 김 씨는 6개월 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청석에서 경악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미라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증인석에 나가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지훈과 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도영이는 분명히 지훈의 아들이에요. 미라는 지훈이 죽기 직전 1년 동안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지훈은 매일 도영이를 걱정했고 아이를 위한 미래를 계획했어요. 그런 아빠를 이 세상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도영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작은 아이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랑 나만 진짜 가족이래요. 그 아줌마는 무서운 사람이래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는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저는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30분 후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남긴 음성 기록과 일기, 그리고 보험 가입 패턴을 종합한 결과 피고 최미라의 계획적 범행이 인정됩니다. 법정 안이 다시 술렁였어요. 따라서 친자 관계는 원고 윤도영 군에게 인정하며 상속권 역시 원고 측에 부여합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 사기 및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도영이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엄마, 이제 나 정말 아빠 아들이야?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영아. 이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미라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뭔가 소리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상구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도영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했다, 도영아. 할아버지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아이는 서툴게 그를 할아버지라 불렀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상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남긴 증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이제 도영이는 당당한 내 아들로 살 수 있어. 그날은 정말 긴 하루였지만 마침내 우리가 이긴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영이는 친구들과 밝게 웃었고,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아빠 그림 그리기 숙제에서 1등 했대.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종이 위에는 하늘에서 웃고 있는 아빠와 손을 잡고 서 있는 저희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상구가 도와줬거든요. 이제 내 며느리와 손자가 떳떳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상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카페 이름은 지훈이네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벽에는 지훈과 도영이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남편이에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그럴 때마다 도영이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상구는 자주 찾아와서 도영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할아버지다워졌어요. 도영아, 할아버지가 자전거 사줄까? 할아버지, 정말이요? 아이의 기쁜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죠. 한편 미라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됐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된 사실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2번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사업가였고 2번째는 의사였으며 지훈이 3번째였다고 했습니다. 모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담당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고 때문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점점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반복된 것 같습니다. 각 피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접근했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지훈도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철저한 계획하에 타깃이 된 거였죠. 미라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살인교사, 보험사기, 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거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지훈이 죽고 저희 가족이 이토록 힘들었다니. 어느 날 저녁 도영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 나쁜 아줌마는 왜 그런 짓 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야.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7살 아이의 순수한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며칠 후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가 저와 면담을 요청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도소 면회실은 차가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라가 나타났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미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놀랐어요. 거만하고 차가웠던 그녀에게서 사과를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서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거든요. 미라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어갔어요. 첫 번째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사귀던 남자친구가 사고로 죽었는데 보험금이 나오는 걸 보고 마음이 변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두 번째부터는 계획적으로 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돈을 얻을수록 더 공허했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이용하려고 접근했지만 그 사람의 진심을 보면서 흔들렸어요. 특히 도영이 얘기를 할 때는 그런데도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라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질투가 났어요. 지훈 씨가 당신과 도영이를 얘기할 때의 그 따뜻한 눈빛이 저는 평생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제가 사랑을 파괴한 거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미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어요. 도영이에게 전해주세요. 아줌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도영이에게 말했어요. 도영아, 그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하더라. 정말?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나도 용서해야지. 그 말에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번창하고 있고 도영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상구는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는 지훈의 무덤을 찾았어요. 도영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반장 됐어. 엄마랑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저는 무덤 앞에서 속삭였어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남긴 진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도영이도 이제 내 아들로서 떳떳하게 자라고 있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마치 지훈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한편 교도소의 독방에서 미라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왜 나는 그때 돌아서지 못했을까? 지훈이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결국 사랑도 돈도 모든 걸 잃고 말았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아마도 누군가의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말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거짓은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악행은 드러나고 진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빛을 찾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파괴한 미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